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4차 산업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복음전도 사역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캠퍼스 복음화 현장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캠퍼스 선교가 팬데믹 시대에 어떤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해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시고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 회장이신 천사무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제 옆으로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이시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이신 이대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이시고 명지대학교 교목실장이신 구재홍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게 되면서 대학 캠퍼스에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캠퍼스 선교 현장에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먼저 천사무엘 목사님부터 한남대학의 상황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속해 있는 한남대학의 상황에서 우리 교목실에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채플입니다. 작년 1학기부터 동영상 채플을 매주 제작하여서 올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메시지를 이제 스토리화 시키고 또 재미있게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채플 만족도를 보면은 대면보다도 비대면이 더 올라갔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댓글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좋다, 또 이런 동영상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재미있다, 이런 댓글들을 올려줘서 저희도 아주 기분도 좋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교목실 중심으로 활동하는 우리 기독학생들, 그 기독학생 연합회 또 기독학생 동아리 이런 학생들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가 없어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후배들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입생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대면 상황에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크게 또 소리도 지르면서 교제하고 할 텐데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게 좀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비대면 하면서 뭐 채플 만족도는 그런 대로 괜찮게 나오는데 예,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선교단체들이나 이런 쪽에 맞습니다. 신입생 모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 상황. 제일 어려운 게 이제 1학년 학생들 예. 모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 예, 이대성 목사님께서도 연세대학교의 상황을 한번. 저는 그 변화된 캠퍼스의 모습을 가나다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가는 이제 가상화인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비대면 온라인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나옴이라고 제가 정리해봤는데 커밍아웃인데 이번 팬데믹 그 경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광장으로 나왔다. 또 기독교가 광장으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종교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들이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칠 때 그 점을 이제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화 혹은 다변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형으로 일방적으로 강의나 교육이 진행이 돼서 그래도 소중한 1대1 혹은 작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점을 우리가 보완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옴에 대한 게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그동안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혹은 종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뭘 하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지 그분들이 움직이는 그 교통량이나 통신량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에
교통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그분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조금 더 공공성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식턴, 조턴 뭐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네, 거네요. 네. 예, 공공성을 그렇겠습니다. 띌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구 목사님께서도 한번 명지대학의 상황. 명지대 상황도 비슷한데요. 지금 앞에 두 분이 대학의 모든 강의가 이제 온라인 영상 수업으로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져오는 대학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대학이 텅 비었다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를 오질 않기 때문에 또 교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 감염 방지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냐면은 이 젊은 대학생들의 인생 특권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은 자기가 입학한 대학 제대로 올 수도 없고 친구도 사귈 수 없고 선후배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 생활 때가 인생의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자유로울 때입니다. 이 자유로움 안에서 이 젊은이들이 서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도 공부를 마음껏 해보고 그리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제약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게 만남이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기독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직접 만나서 적극적으로 토론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그리고 신앙 활동도 하면서 인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과 또 인생에 있어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 그래서 그 학생도 적극적으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만남의 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의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목실에서는 그런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엮어주려고 굉장히 다양한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학과별 뭐 기도 모임도 많은 선후배가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채플도 학교 모든 학생들을 배려해서 채플을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그 채플 강당에서 채플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때로는 뭐 운동장에서 때로는 특정 건물에서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은 주변에 뭐 이렇게 가서 놀러 갈 수 있는 공원에 가서도 촬영을 해서 그것을 채플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생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본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의 그런 경험과 체험을 늘리기 위해서 온라인 상으로라도 굉장히 좀 노력을 해주기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4학기가 되면서 4학기째가 되면서 사실 점대 학생들은 2년이 그냥 다 날아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예. 복학생들 같은 경우는 3, 4학년 2년이 그냥 날라버리는 그런 특히 상태예요. 신입생 1학년과 2학년 때 그나마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거든요. 예. 좀 취업이 좀 덜 쫓기면서 요즘은 사실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1학년 시기를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만남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낸다라는 게 상당히 안쓰럽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비대면 수업이나 줌 형식 또는 뭐 구글 미트 등의 여러 가지 교재로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의 변화야말로 교육기관 중에 가장 빠르게 또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팬데믹 상황을 통해 캠퍼스 내 변화들이 어떤 뭐 또 긍정적인 영향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재영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듯이 빛과 어둠의 면이 있죠.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가져온 그 장점도 있습니다. 가장 그 큰 장점은 대학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교수와 학생들이 특정 장소와 시간에 덜 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들도 자기 강의를 영상으로 찍어서 학교 학습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굳이 학교를 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학생들도 굳이 학교까지 안 오고 집에서 그 교수들이 올려놓은 학습 시스템에 올라있는 자료를 갖다가 영상을 2주 안에만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아, 그럼 출석으로. 예, 문제가 그러니까 학생도 되겠죠. 충분히 자기 시간을 내서 뭐 알바도 할 수 있고 자기 원하는 뭐 취업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둘째로는 4차 산업, 항상 새로운 산업 시대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편리성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의 편리성을 빨리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영상 강의를 교수들이 만드는 것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가 계속 온라인 강의를 교수들한테 많이 하라고 권했지만 그게 빨리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만날 수 없으니까 다 영상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피치 못할 예.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영상 강의가 대학에 많이 만들어져서 예. 앞으로 굉장히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예전에는 굳이 참 이렇게 직접 안 만나도 될 회의들을 화상회의를 해도 될 회의들을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 회의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특정 장소까지 가려고 시간 내고 비용 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직접 안 만나도 되는 이 국제적인 회의나 또 국내 여러 가지 뭐 학회, 뭐 회의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시간이나 이것을, 경비에서 예. 많은 세이빙이 되는 예, 거예요. 이것이 예, 예. 훨씬 앞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게 효과적인 것은 직접 만나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영상으로 다 대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고요. 셋째로는 여기 이제 대학에 다 계신 분들이지만 대학 간에 협약을 많이 맺습니다. 예.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학점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뭐 예국 대학과도 하고 국내 대학 간에도 하는데 학점 교류가 그렇게 활발히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국 대학은 직접 학생들이 비용을 내서 가야 되고 또 국내 대학도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까지 가야 강의 들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서로 오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상 강의를 갖다가 온라인 강의를 많이 개설해서 올리면 이제는 뭐 예국까지 안 나가도 서로 학점 교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엔 국내 대학도 서로 그쪽 대학의 강점과 이쪽 대학의 강점 있는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융합 전공도 만들어서 서로 새로운 전공도 만들어내놓을 수 있고 학점 교류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와 학교 간에도 기업체는 현장 교육을 온라인으로 해줄 수 있고 또 학교는 첨단 기술들을 갖다가 기업체에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강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지지 않았나.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예. 측면으로. 예, 예. 예, 캠퍼스 보금화를 이야기하면서 채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건학 이념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학교의 채플에 관한 권고안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대성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채플에 관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요지는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을 필수 과목으로 운영할 경우에 대체 과목을 함께 운영하지 않으면은 학생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결정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대상이 대학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대학이긴 하지만요. 그동안 중고등학교는 사실 이와 같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대학생들이 학교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플 등의 종교 과목을 필수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 그 판례를 뒤집는 셈이 되는 것이죠.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이 결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대학 선택에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나라 대학은 구조가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서 가야 할 대학이 정해져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고 단정을 한 것이죠. 아, 인권위원회에서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의 서열화라는 이 왜곡된 구조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대학이 책임을 지라라는 것은 굉장히 좀 모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 인권위의 판단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학생의 종교의 자유, 또 교육받을 권리, 대학 자치의 원리, 또 사립 종립대학의 종교 교육의 자유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준 것은 다행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 대학이 종파 교육을 강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종교 지식 교육은 의무로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 예, 예. 종파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교단의 교리를 주입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은 종교 지식 교육이라고 하면은 종교 일반에 관한 교육, 그리고 인격의 한 중요한 요소로서 종교성, 초월성, 영성에 관한 교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우리 기독교 대학이 대응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학교 체풀에 관한 권고안에 대한 어떤 뭐 대상 학교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구정 목사님께서 예, 말씀해 우리 주시죠. 이대성 목사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점을요.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권위 이번에 결정은 마치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식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오다 보면 개인도 오지만 대부분 단체로 옵니다. 단체로 왔을 때 그중에 한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한식당에 한식만 하지 말고 뭐 일식이나 중식도 같이 해라. 이제 식약청에서 만약에 그렇게 국가기관인 식약청이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권위 결정도 어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 대학임을 알리고 그런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학교인데 거기 오는 학생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다 고쳐라. 이런 것은 교육을 너무 각 대학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든 훌륭한 기업들은 다 어떤 기업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훌륭한 대학들은 그 분명한 교육 철학과 교육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대학과 기독교 대학은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어떤 자연과학적인 지식만을 기초해서 자연과학적인 진리라고 지식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 내에 있는 경험적인 지식들만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로 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지성인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췄으면 교육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온전하게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인 소양과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교육을 시켜줘야 전인 교육이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대학이고 기독교 대학의 교육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대학은 그런 자기 교육 철학에 의해서 꼭 이것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되는 것들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렇죠. 기독교 대학에서는 체풀과 기독교 교양 과목이 인간의 그 영성적인 측면, 학생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의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의식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동물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인간을 정의하기를 뭐 사회를 만들어서 산다 해서 사회적 존재, 뭐 언어를 사용한다 해서 언어적 존재, 도구를 사용한다 해서 도구적 존재 이렇게 정의해 나왔는데 요즘 동물들도 연구해 보면 개미나 뭐 침팬지나 상당한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침팬지는 인간만 도구로 사용하고 침팬지도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 언어도 뭐 벌꿀 같은 것들도 보면 소리를 내서 그 벌꿀이 있는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인간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근데 동물에서 지금까지 찾지 못한 것은 종교 행위를 안 해요. 인간만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게 그렇죠. 사실은 종교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어거스틴 때부터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영성을 가리키는 거다. 하나님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영성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이 충족되고 그 개발이 돼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기독교 대학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필수로 하고 있는데 다만 기독교 대학에 오는 학생들의 60~70% 비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 대학이고 와서 체프를 해야 된다고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오거든요. 그 학생들을 배려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그 전인교육 차원에서 영성적 차원에서
체포를 대부분 운영합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그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명지대학도 음. 그 학생들에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일종의 교양 과목으로 진행하고 설교자도 오늘의 이야기 손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지 주로 그런 것들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그 대학을 획일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대학 분위기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두 방향이 그런 아마 대책과 관련해서 기독교 대학의 이 교목회 이런 게 이제 역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이제 예. 방향인데 첫째는 교목회에서 우리 회장님 나와 계시지만 예. 연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위원회 연구를 만들어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인권에 설명하기 위해서 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독교 대학의 채플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굉장히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교양 과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여러 대학이 실시를 해서 학생들 반응이라든지 교육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지금 연구를 해서 그걸 인권위에 전달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사회 각 부분에도 좀 전달을 할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독교들이 이미 진행해 오고 있었던 건데요. 예. 비신앙인이 예배를 할 수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 예배를 그런 하는 거지. 부분들을 실제로는 기독교 대학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미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예. 그게 더 광범위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기독교 그 전인 교육을 위한 인성 과목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제 좀 섬세하게 발전해 가고 또 정보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해 나가기 위해서 그쪽을 이제 노력을 더 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천삼일 목사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신 이 기독교 교목회입니다. 예. 기독교 대학. 기독교 대학 그뭐 교목회. 활동에 대한 것들 한번 좀 소개해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기독교대학 교목회는 45개 교회에서 115명의 교목들,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년 두 차례 6월하고 12월 달에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이때 학술 대회 때는 이제 그 우리 교목회 목사님들이 논문을 써서 대학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학 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각 학교의 채플 운영 사례라든지 또 교목실 활동 사례, 또 이단 대처 사례 이런 사례 발표들을 또 많이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서로 정보 교류가 가능하죠. 이제 제한된 인원으로 각 학교마다 교목실 운영이 힘든데 다른 대학에서 연구해 놓고 또 프로그램을 시행해 본 것을 좋다고 하면 또 도입해서 우리도 한번 운영해 보자. 정보를 공유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1년에 4차례 저희가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학술지. 예, 대학과 선교라고 하는 학술 잡지를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술진흥재단에 등록이 된 아주 수준 높은 학술지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논문들은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들이라든지 또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 논문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은 대단히 그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독교 대학 교목회에 대해서도 이대성 목사님도 한번 부연을 예, 해주시죠. 우리 회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은 많이 해주셨고요. 대학과 선교라는 그 학술지를 통해서 굉장히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가진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교목들이 처해 있는 현장은 일종의 최전선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회를 위한 신학은 굉장히 안전하고 이렇게 그 편안한 곳에서 하는 신학이라고 한다면은 교목들이 처해 있는 현장은 늘 불신자들이 있고 세상과 직접 만나면서 시대의 사조가 되게 대학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늘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만나면서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선교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늘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도 사실은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신학뿐이 아니고 사회 현장에서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할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교목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학문적인 작업을 교목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졌는데요. 이름이 어떻든 간에 굉장히 우리 모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예. 캠퍼스 선교의 최일선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활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팬데믹도 그렇고 한국 교회 몇몇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최일선에서 바라본 캠퍼스 복음화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구재용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교회 가면 젊은이들이 이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거, 젊은이들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것을 우리 명지대학의 통계를 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목실에서 지난 20년 동안 명지대 학생들의 종교 통계를 이제 내왔었는데요. 20년 전 2002년 그 통계를 보니까 그 2002년부터 한 2005, 6년까지 통계를 보면 기독 학생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33% 내외였고요. 33%. 예. 카톨릭 학생들이 11% 내외. 11%. 그다음에 불교 학생들이 한 15% 내외. 그리고 무교 학생들이 한 40%. 무교가. 예.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개신교는 33% 내에서 지금 작년에 21%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카톨릭은 11% 내에서 작년에 5.7%가 됐습니다. 절반 정도. 예. 그럼 카톨릭이 14점 몇 프로에 불교가 14점 몇 프로에서 지금 7점 몇 프로가 됐으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신교가 한 30%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동안 20년 동안에 이제 카톨릭이 한 55% 정도. 그러니까 이제 55% 정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불교가 한 5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교가 40%에서 64%로 늘어났으니까요. 64%. 한 예. 뭐 비율로 보면 그 저기 한 60% 정도가 무교 학생들이 늘어난 거라 볼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종교인과 이제 드는 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서구에서 이미 경험한 거지만 이미 젊은 층들한테 종교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어 오고 그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종교를 안 갖기 시작하게 된 거죠. 무종교인인 거죠. 예, 우리 한국도 그 예. 추세에 있는 거고요. 둘째로는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젊은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취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취업에 매달리고 학습에 매달리고 하면서 교회 갈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훨씬 더 분주해지죠. 옛날에는 뭐 일하고 그냥 뭐 교회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개인 생활이 더 강조됐잖아요. 그래서 개인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분주해지고 그래서 마음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더 많이 없어져서 이제 그런 것들이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제 개신교에 많이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두 가지 요인. 그다음 세 번째 특히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세 번째 요인은 7, 80년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붐을 이뤘죠. 그러면서 대형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의 재정도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면 귀족화되고 스스로 만족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기득권 세력처럼 좀 고자세가 됐어요. 예. 겸손히 섬기고 사회에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좀 고자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이 교회라는 이 단체가 굉장히 완고하고 별로 그리고 이게 매력적이지 않게 매력적이지 보이나요? 않은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인들만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쓰는 용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너무 교회적이 돼 버렸어요.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소통이 예, 이제 멀어진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명지대학도 마찬가지 다른 대학도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한테 교회에 대한 잘못된 바른 기독교를 이게 소개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종교가 여전히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건가. 그건 이제 소통 방법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예. 좀 일상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예.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일상 용어, 예.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로 그것을 이제 전달하고 소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성 목사님께서도 한번 캠퍼스 예.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예, 전해주시죠. 캠퍼스 현장의 그 변화된 분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일반 대학에서의 복음화와 기독교 대학에서의 복음화가
좀 구별되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CTS에서 일반 대학의 복음화에 대해서도 한번 주제를 잡아서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했으면 기독교 좋을 것 대학은 같고요. 교목실이 있지만 그렇죠. 다른 근데 여러 다른 점에서 거죠.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제 기독교 대학은 사실은 그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기회도 있고 또 제한도 이제 있거든요. 그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 중에서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점심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교회하고 또 교직원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그것을 갖고 한 학기 1년에 한 지금 그럼 대학 교회 담임도 하고 계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2억 내외 되는 금액을 학생들 점심을 위해서 매년 사용을 하고 연세대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정심을 굶는 학생들. 네네. 예. 이거 언뜻 생각할 때는 연세대학교 학생이 점심을 굶어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 학부 학생이 2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2% 정도는 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한 400명은 늘 점심을 먹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나오고 또 좀 값싼 학교 식당의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여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금으로 그 현금 장학금으로 전환을 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요건 이제 학교적인 차원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도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학원 선교하면은 대학생들, 학부생들을 위주로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대학원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학교에는 12,000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체포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어요. 대학원생들을 위한? 네, 몇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 체포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한 매 학기 100명 정도 대학원생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또 기독교 과목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비기독교인인데도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인데 그 정신이 뭔지 좀 배우고 싶다 하면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사역들도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캠퍼스 사역의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청년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천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요즘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제 Z세대라고 말하죠. Z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원주민. 엄마가 낳았지만 유튜브가 키웠다. 엄마가 낳았지만 유튜브가 키웠다. 예. 뭐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잡을 수만 있으면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 유튜브 틀어놓고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익숙한 디지털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Z세대의 부모들은 X세대인데요. X세대는 경제 성장기와 또 민주화 사회의 그 거의 이렇게 도달한 우리나라의 그 상황 속에서 자랐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자유롭죠.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의 그 자라는 어떤 그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유롭고 또 거부할 줄도 아는 그런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는. 그런 사고의 아이들이 요즘의 대학생들이고 20대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 선교라든지 청년 선교할 때도 그들의 문화를 반영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또 획일적인 혹은 어떤 뭐 그룹을 해가 집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이 학생들은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죠. 아마 일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그거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적절히 도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쇠풀의 메시지를 만들 적에도 스토리화하고 저희는 이제 교목들은 다 나이든 기성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목들의 기성세대 아이들을 가지고는 아이들하고 못 소통이 안 따라가네요. 돼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의 생각은 어떻느냐.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토리화 시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조직화시키고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영상으로 찍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목실의 그 쇠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세대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정 목사님께서도 한번 예.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예.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의 어떤 사역 프로그램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아마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혼종으로. 예, 예. 그러니까 비대면과 대면 방식. 그걸, 예. 그러니까 병행하는 지금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 형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은 다 누구나 지금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직접 만나서 하는 신앙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상으로 만나서 서로 신앙 교제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비율이 적정한지는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지혜를 발휘하고 상황에 따라 발휘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계속 효과적인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둘째는 이제 그 비대면 요즘 강의를 해보지만 분명히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접적인 만남에서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말할 때 100마디 말보다는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고 한번 이렇게 꼭 포옹 한번 해주는 게 100마디 말보다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만으로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이렇게 그 직접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도 필요한데 근데 젊은이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젊은이들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예배, 신앙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 예배 때 드럼을 못 치게 하는 교회도 사실 있거든요. 이제 오래전에 뭐 그랬지만 요즘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또 지역마다 인사하는 방법도 다르듯이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들의 경배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예배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이제 명지대학도 채플 같은 걸 보면 뮤직 토크쇼식으로 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이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 하여튼 2, 3년 단위로 매 학기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 학기 바꾸려고. 이게 뭐 올해 먹혔다고 해서 내년에 먹히라는 방법이 없거든요. 새로운 세대가 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뮤직 토크쇼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비기독교인도 좋아하고 기독교인도 좋아해서 채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교양 과목 중에 예. 그 어, 상위권에 이제 속하는 과목이 됐거든요. 그건 예. 소통과 공감을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기독교인들이 이제 채플 참석하면 소감을 쓰고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힐링 받고 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많군요. 예. 그 기독교 학생들도 때로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업으로 하니까 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배치되지 않으면 일반 가요도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공연할 때. 근데 그 아이들이 공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기독교 학생들은 오늘도 찬양 좋았습니다 고 하고. 아, 예.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를 만났는데 이 비대면과 대면에서 비대면에서는 온라인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예. 대면에서는 젊은이들의 공감과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코드를 찾아서 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그동안 청년 복음화를 통해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들을 끼쳐왔는데 앞으로도 기독교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독교 대학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 이내로. 예, 나눠주시죠. 기독교 대학은 선교의 블루오션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선교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대학생 선교 활동을 해왔고 또 한국 교회도 지원을 많이 했었지만은 언제부턴가 해외 선교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많이 지금은 약화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젊은이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캠퍼스 선교에도 우리 교우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이대성 목사님께서. 예,
한국의 기독교 대학의 역사는 136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는 곧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랑 일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미션 스쿨은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고 초기의 미션 스쿨은 사실은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개종자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학교는 그와 같은 모델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미션 스쿨에서 미셔널 스쿨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 학교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보면은 중요한 선교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또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지영 목사님도. 예,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교회는 너무 교회적이기 때문에 이 일반 학생들이 젊은이들 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학교는 일상적인 용어와 방법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훨씬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를 개선시키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세대는 어떻게 보면 막 10,000명씩 뭐 20,000명씩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독교 교양 과목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대학 기독교 대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캠퍼스 선교가 팬데믹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해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학교 구성원을 기독교인으로 채우고 종교 활동 시간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산하고 더 나아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기독인들을 양성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캠퍼스 복음화 영역은 미래를 위한 한국교회의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영역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